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도덕 수업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첫 번째 도덕 수업 로마자 2단원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72페이지 저희 교과서 72페이지에 있는 국가의 유형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서 읽는 것까지 함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칠판에 필기를 해가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학기 수행평가에 포트폴리오, 노트 필기 검사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노트 필기를 잘 하면서 수업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유형에 관한 견해. 국가의 유형에 관한 견해. 지금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국가의 유형에 관한 견해입니다. 적어주시고요.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소극적 국가관이다. 여기서 소극적이라는 말은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 가능하면 소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가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모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규모는 작은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우리는 작은 정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작은 정부. 소극적 국가 간에서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국토방위나 치안 유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 국가는 국토방위나 치안 유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최소한이기 때문에 소극적 국가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최소한의 역할로 지금 두 가지를 들고 있죠. 국토방위, 군인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이게 국토방위가 되겠고요. 외부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고 해도 우리 내부에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됩니다. 치안 유지, 이것이 여기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국토방위는 군인과 연결된다면 치안 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직업이 치안 유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죠? 잘 대답하셨습니다. 경찰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소극적 국가관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밤에 경찰 역할만 하면서 국민들 안전을 보호해 주세요. 밤을 의미하는 한자, 한 글자로 뭐라고 하죠? 야라고 하죠.
밤에 경찰 역할만 하는 국가다. 그래서 이런 국가를 다른 말로는 야경국가, 밤에 경찰 역할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소극적 국가,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이런 것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경제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공간, 어떤 곳이 떠오르십니까?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 소극적 국가간 입장에서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소극적 국가간에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방 그리고 치안, 이 두 가지 최소한 역할만 하고 시장에서 자유로운 행위자들이 알아서 경쟁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자. 그래서 이런 입장을 경제학적인 용어로 동그라미 2번 자유방임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자유방임주의. 시장에서 행위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둡시다. 이것을 주장했던 유명한 이론가가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체구가 좀 굉장히 작으셨던 것 같아요. 이름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 아담한 느낌이 들죠. 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시장에는 이것이 있어서 그 속에서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담 스미스 경제학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알 수 있을 만한 개념입니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 유지와 같은 역할만 하더라도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의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 굉장히 좀 비유적인 표현이죠.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건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사려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 적절한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주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국가에서 굳이 가격 같은 거 정해주면서 개입할 필요 없이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사려고 하는 사람 사이의 적절한 조화로 가격, 이것이 형성되고 그것에 의해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로서 국가는 자연스럽게 잘 작동할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교과서 읽어본 부분 보면 소극적 국가관이라고 하는 게 근대 국가, 근대 사회에서 좀 주장되었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보면 아담 스미스의 이 주장, 굉장히 좋은 주장이긴 했지만 이 주장 정반대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미국이 떠오르죠.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대국에서 이제 월스트리트, 거기 가면 은행과 같은 여러 금융가들이 있죠. 그 금융회사들 한 번에 다 망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는 상황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우리는 보통 대공황이라고 표현하죠. 공황 상태. 여러분, 공황장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혼란한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공황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 그 속의 상태에 있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굉장히 모순적이고 힘든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규모로 일어났다고 해서 대공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세계적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람직한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소극적 국가관, 이것과 반대되는 또 다른 국가관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역사적 계기인 대공황, 화살표까지 필기를 해두시고요. 필기 아직 안 된 학생들은 잠시 멈추고 노트에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칠판 지운 다음에 다시 필기하는 부분은 대공황 아래 부분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필기를 하셨죠? 그러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국가관이 나올 겁니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소극적 국가관. 이 국가관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게 되고요. 소극의 반대말, 우리는 적극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거는 적극적 국가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국가관. 소극적 국가관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규모, 정부의 규모가 작은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작은 정부라는 말로 괄호를 쳐드렸었죠. 적극적 국가관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와 반대말이 큰 정부라는 말로 괄호를 쳐가지고 함께 필기해 주시면 그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적극적 국가관, 큰 정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개인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개인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 그래서 이런 입장을 적극적 국가관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소극적 국가관은 다른 말로 밤에 경찰 역할만 하는 국가라고 해서 야경 국가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적극적 국가관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실시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 드렸었던 것 같아요. 6글자로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걸 2글자로 줄이면 무엇으로 말한다고 했었죠?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네요. 복지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 국가관을 다른 말로 복지국가라고 표현하는구나. 소극적 국가관, 작은 정부, 야경국가. 적극적 국가관, 큰 정부, 복지국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소극적 국가관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 이론으로 보자면 자유방임주의, 시장을 자유롭게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었는데요. 대공황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소극적 국가관의 주장에 일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경제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여러분들 1학기 기말고사 시험 치실 때 OMR 카드에 이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을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를 다시 보니까 내가 쓴 답이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수정 테이프 사용하잖아요. 자본주의 이론, 소극적 국가 간의 자본주의 이론에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 국가 간 시기에 이르러서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수정자본주의. 소극적 국가관 같은 경우에 주장했던 유명한 이론가는 아담 스미스라고 했잖아요. 수정자본주의도 이제 주장하는 유명한 이론가가 있어요. 케인즈. 이 사람은 이론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을 실제 정책으로 실시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어야 되겠죠. 아마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요 수정자본주의 적극적으로 실시했던 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마 그 허리띠를 굉장히 느슨하게 메고 다녔던 분인 것 같아요. 루스벨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케인즈라고 하는 이론가, 루스벨트라고 하는 대통령,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수정자본주의에 입각해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걸 펼치게 되죠. 뉴딜 정책.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돈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돈을 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소득이 있기 위해선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직장, 일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공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 우리가 실업자라고 표현하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돈을 못 법니다. 시장에 나와서 돈을 쓰지 못합니다. 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시장에서 돈을 쓰기 위해서는 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커다란 운하를 만든다거나 커다란 댐을 건설해서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직장인들을 구해가지고 일하는 대가로 돈을 주면 돈 번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돈을 쓰게 되겠죠. 보통 이런 걸 유효 수요를 창출했다.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시장에 나와서 돈을 쓰잖아요. 그걸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돈을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겠죠? 복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불행히도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도 뭐 장애라든지 아니면 뭐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일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도 소외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는 것, 이런 것이 복지 제도가 될 거고요. 특히 적극적 국가 간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국가관과 구분되는 적극적 국가관, 다른 말로는 큰 정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여기 경제 이론은 수정자본주의이다. 케인즈나 루스벨트 같은 인물들이 있고 대표적 정책에는 뉴딜 정책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국가 유형에 관한 다양한 견해, 소극과 적극 두 가지로 구별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는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죠. 73쪽 그리고 74쪽 걸쳐가지고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선 교과서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기르기 아래 부분에 있는 73쪽 내용입니다. 정의로운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의로운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대화를 하고 있죠. 남학생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내전 때문에 학생들이 손에 총을 쥐고 전쟁터에 나선다는 뉴스를 보았어.
전쟁은 일반적으로 국가들끼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 속에서도 서로 의견 다른 사람들끼리 전쟁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런 걸 내전이라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내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있는 학생들도 손에 총을 쥐고 싸움에 임해야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여학생, 개인의 삶에 국가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안전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어렵다는 거 알려주는 대화가 되겠고요. 아래 본문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도덕적인 삶을 형성하는 토대이다. 만일 국가가 비도덕적이라면 국민도 도덕적으로 살기 어렵고 국가가 불공정한 기준으로 구성원을 차별한다면 국민은 행복하게 살기 어렵다. 즉, 국가가 도덕적이고 정의로워야 그 국가 안에서 사는 국민도 도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국가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까?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될 겁니다.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로운 국가는 국민이 스스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혜택과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정의로운 국가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하고 구성원이 각자의 정당한 몫을 얻을 수 있도록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나라 안팎의 갈등을 조절해 평화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정의로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밑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인간 존엄성 존중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보고 노트 필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국가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곧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국가의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인간 존엄성 존중과 연결되는 것이다. 지금 읽은 페이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인간 존엄성 존중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모든 사람들이 추구할 만한 것, 지금 74페이지에서 보편적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가치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누구나 자신의 행동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 상태가 보장되어야 하고요. 자유와 함께 우리 살고 있는 국가에서 강조되는 가치이죠. 부당한 차별 대우가 없는 것. 우리는 평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 평등. 그리고 인간 존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 두 글자로 줄여서 말해보자면 좋습니다.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법원 앞에 가면 이 여신상이 서 있죠. 눈을 가리고 저울과 칼 내지 법전을 들고 있는 그 여신상. 정의 여신상이죠. 정의 역시 추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앞에 읽어봤던 학생들 사이의 대화에서 이제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전쟁은 폭력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폭력이 없는 상태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린 그런 걸 평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국가가 실시해주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들도 표현하다, 필요하다. 이번 시간에 우리 배웠었죠. 두 글자로는 복지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유, 평등, 인권, 정의, 평화, 복지와 같은 가치, 이런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해당하는구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75페이지에 나오는 생각을 넓히는 자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듣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